자, 이번에는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세상에 우리가 그래도 한번 들어본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본 브랜드가 아니라 최고의 브랜드죠. 그렇습니다. 자, 맞아요. 월동 준비를 미리 하셔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 최고의 잠자리를 제공할 온수매트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이 심지어 프리미엄 온수매트까지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열선으로 달구는 게 아니에요. 열선으로 달구면 전자파, 염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화상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수로 매트를 데우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좌우 분리형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동 물빼기 기능과 살균 모드로 세균, 미생물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24시간 콜센터와 무상 방문 AS 기본입니다. 제품 구입일 기준으로 2년 동안의 무상 2년. 품질 보증까지. 좋네요. 자, 경동나비엔 프리미엄 살균 온수 매트 EQM572. 이거 저 인터넷 판매가가 제품 변호죠. 42만 원에서 48만 원대인데. 그렇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42만 원에서 48만 원대인데 김용민닷컴은 35만 원에서 39만 원. 네, 그래 아주 뭐 그냥 10만 원 정도 저렴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또 경동나비엔 살균 온수매트 EQM312 이거 같은 경우 인터넷 판매가가 25만 원에서 33만 원대인데 네네. 김용민닷컴은 22만 원에서 24만 원대입니다. 오. 자, 김용민닷컴에서 믿을 수 있는 경동나비엔 온수매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트 위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네. 정말 꿀잠을 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 집에 있어요. 있어요? 저는 여기서 김용민닷컴에서 사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이게 아이가 있을 때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서 예. 온수매트를 샀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뭐 수맥 흘러서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보일러도 뜨거운 물 돌리는 거예요. 그 그렇지. 바닥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좋아요. 그 수맥이라고. 그 수맥은 좀 다르지, 그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맥은 내가 풍수질이 아닌가요? 네. 아니 그 있잖아요. 그 상품병에 이거 수맥 흐르지 않나요? 약간 그래가지고 네, 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건 수맥이 아니다. 예,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경동나비의 온수매트가 굉장히 좋은 게요. 시작했나요? 예. 온수매트 써보신 분들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뭘까요? 있을 거예요. 뭘까요? 보관. 보관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접어도 부피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아. 접어넣어가지고 뭐 어디다 해놓으려고 하면 이게 매트리스인지 온수 매트인지 모를 정도인데 네네. 경동나비의 이 온수 매트는 1mm 초슬림. 접어가지고 아주 슬림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이것은 엄청나게 1인 가구에게 특히나 1인 가구에게 좋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이거 찾아보고 검색하고 왔죠. 조사를 했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쓰시다가 겨울에 이제 물이 좀 줄어들거나 물을 보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물을 싹 다 뺀 다음에 네. 다시 충전해 넣잖아요. 네. 그럴 때 약간 좀 꺼림칙하다라고 생각한 거. 보신 적 있죠? 있죠. 예, 물 다시 쳐줘. 물때. 바로 물때. 이 호스에 뭐가 있나? 아니, 나 이거 새 거 사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호수 갈아야 되나? 호수 가야 되나? 왜 이렇게 더럽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괜히 물 한 번 집어넣다가 또 다시 빼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쩔 수 없죠. 뭔가 이제 부유물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지금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살균 기능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균이 되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썼다. 그다음에 이게 반반 온도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 보이시죠? 약간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네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예, 해가지고 그렇죠. 다이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요. 예, 맞아요. 아주 정밀하게 이거 온도를 맞아요. 1도씩으로 돌릴 수 있다. 저희도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반반으로 해가지고. 야, 반반으로. 예. 야, 그래서 그래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게 결혼하신 후에도 독신을 꿈꾸는 남성에게 좋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너무 독신을 꿈꾸는 남성을 위해서 좋다는 좀 당황스러운데. 예. 자, 결론은 1인 가구가 많아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넓게 사십시오. 두 개 다 들고.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자, 대가족이라도 김용민닷컴의 그 혜택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1인 가구만을 위한 김용민닷컴이 아니니까요. 사실 지난주에 그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판결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그렇죠. 2심 판결.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까? 네, 그런 분입니다. 예. 제가 그런 분이에요. 네. 사랑하시나요? 저는 진짜 윤석열 총장한테 크게 뛰어가지고 사람을 맹신하지 말자 이런 주의긴 하지만은
적어도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참 잘 뽑은 경기도지사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요. 일 잘하는 예, 도정으로서 정말 승부를 잘해요. 보는 그런 그리고 도지사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공공이 또한 말하자면 지방 정부지만 네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여름에도 그 개천들 있잖아요 옆에 계곡들 그 옆에 다 뜯어냈잖아요. 그 직접 그 주민들 만나면서. 네, 저거 봤어요. 난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정말 난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일 잘하는. 그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이제 이재명 지사예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 쉽지 않아요, 그거. 놀러 오는 사람들은 진짜 외지인들이고 쉽지 않아. 서울에서 오거나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표를 직접 주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지역 계곡에서 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인 연합회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와가지고 표 안 준다고 막 진짜 쉽지 난리치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한 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 2심 판사가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와 함께 터무니없는 양형으로 기사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그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냈어요. 선거법 위반 건으로. 선거법 위반 100만 원 넘어가면은 요거 의원직이래요.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건데. 예, 당선 무효죠. 예. 예. 그리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죠. 앞으로 뭐 출마도 못 하고.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건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굳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얘기는 뭐 지금 오늘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 자 일단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그러니까요. 법률가 예. 입장에서 한번 봐주신다면.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네네. 그 다른 법리가 이제 있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무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한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직권남용 부분이 그 이재선 씨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재선 씨에 대해서 불법 입원, 불법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 이게 지금 공소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검찰의 주장이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로 선고를 판결을 했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렇죠. 1심, 2심 다.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합동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신 그 형님을 이유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거, 그거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병원에 뭐 보내려고 해놓고는 TV 토론에 나가서 왜 나는 정신병원 보내는 일 안 했어요?라고 거짓말했느냐.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 예, 그래서 이게 그게 지금 유죄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에 가긴 했지만 항소심에서 만약 어떤 판단을 달리하려고 한다면 검사가 그 판단을 달리할 만한 충분한 다른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는데 5명의 증인을 불렀어요. 그 5명의 증인은 강제 입원과 관련되어서 검사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인들이었는데요. 5명 중에 뭐 한 2명 정도만 나왔나? 1명 정도가 나왔고 1명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뭔가 수사받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유의미한 진술을 해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한 개를 더 잡으려고 하니까 아이 그만해도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만하자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변론을 종결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1심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와 관련되어서 2심 재판부와 다르게 평가할 만한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법리적으로 다르게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뭐 사람이 다르니까 판사가 다르니까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유죄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가 옳으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TV 토론에서 문제를 삼은 건 이랬어요.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말한 부분은 강제 입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네. 이제 다음에 공소사실이
시도하고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시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표현이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게 어떤 표현이나 이러한 것들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보려면 그 단어나 문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맥락을 봐야지. 맥락을 봐야 되는 거고 TV 토론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거잖아요. 1분 30초, 30초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본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예.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표현이 다소 오해가 있을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도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뭔가 이렇게 강제 입원시키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장만을 딱 뽑아내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보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건 5만 원 해야죠. 저건 괜찮아. 5만 원 해야 돼요. 5만 원 최고 인사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더 크게 인사해야 더 크게. 아이고 진짜. 5만 원 인사. 아이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이거를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 문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맥락을 봐야 되고 어떤 과정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를 봐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이 항소심 재판부는 딱 그 문장 단어만을 뽑아가지고 야 이거 아니니까 이 문헌적인 것에 의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맞지가 않냐면 이게 처음 나온 사실인가요? TV 토론에서? 아이고 진짜 뭐 마르고 다 들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지사선거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가요? 아니야.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이 여러 번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이게 방송에서 하는 말이 판결을 바꿀 정도의 그리고 그런 사실 판결력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가 또 이제 예. 뭐 라디오 방송 진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심의 관계를 잘 아는데요. 네. 녹화 방송에서 한 발언과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뭐 잘못 발언을 했어. 뭐 이게 방송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 편집이 그러면은 되잖아요. 생방송과 녹화 방송의 경우는 네. 그게 차등을 둡니다. 녹화 녹음 방송은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대로 냈다? 그러면 이 처벌이 중한 반면에 생방송에서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 뭔가 실수가 나 실언이 나오고 그럴 이런 때는 걸. 나이들도 감안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감안해준다 안 해준다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은 생방송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심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몇 마디 때문에 이제 판결이 바뀌어 버린다. 나는 이건 좀 잘 이해가. 그리고 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300만 원형이라고 하는 건 진짜 빙여슬백인 거예요.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런 발언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게 법적으로 정말 이거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냥 방금 뭐 지나갔어요. 사회 정의를 세울 것 같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 국민들이 1,050만 되는 경기도 유권자 중에 뭐 다 투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1,050만이 투표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판사가 국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지멋대로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 선거 자체를 무효화한다? 네. 우리가 그런 권한을 판사한테 줬습니까? 언제? 맞아요. 민주공화국에서 씨발. 아니 그것도 국민들이 몰라? 도민들이 몰라? 이재명의 형님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말도 안 되는 양형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네. 그 허위사실 유포죄가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법원에서 정하고 있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또 특히나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벌금 얼마 선고하느냐 이건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고의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내가 당선될 어떤 적극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의가 있다. 그런 네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양형이 높을 수밖에 양형이 없어요. 높아져야죠, 그거는. 그런데 네.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였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얼마만큼 이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서 김영민 PD가 딱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주신 대로 이게 딱 대법원 양형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유권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라는 건데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이 TV 토론 녹취록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시청자들이 그렇게 봐요? 또 시청률이 아니잖아요. 1%대였어요. 무슨 방송이었죠? 나 무슨 방송이었죠? 스트레스 토론회. 토론회였어요? 경기도에서 보면 한 경기 방송 쪽 그쪽 아니야, 공중파? 지상파로 나갔어. 지상파요? 지상파 TV로. 이걸 보더라도 이게 하나하나 그렇게 봐요? 아니잖아요. TV 시청자가 청취자가 보는 건 뭐예요? 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형이 이재선 씨가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강제 입원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 팩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냐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해명했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크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영향이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했다? 이거는 저는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소대인 변호사님. 네, 그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해서 그 유권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 판단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굉장히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오히려 유포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였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시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불법 입원시키려 한다. 이게 그 의혹이 부풀려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유언비어였잖아요. 무죄로 선고가 됐잖아요. 무죄로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합동 지금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생방송과 녹화 방송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신 때가 그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제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그리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표현의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거든요. 아, 그런 법리가 있었군요. 법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합동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의 의도는 분명히 이거였을 거예요. 불법 멀쩡한 형님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그 저는 주장의 질문과 답변의 맞아요. 취지이고 그러네요. 예. 만약에 거기서 내가 그런 적 있다라고 대답하면 오히려 그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었죠. 이게 선거인들의 관심은 과연 자기의 친형을 불법 감금시키려 했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도덕성 검증의 측면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좀 항소심 판결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좀 맞지 않는 우리 수 변호사님이 너무나 정확해요, 그 아주 정확하게 법리를 타박타박 다 짚어주셨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면서 또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되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 다소간에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오인의 소지가 있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내용 취지가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면 이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대장동 개발권과 관련해서 그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개발 이거 저 그냥 뭐 민간업자들이 아주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이권을 회수해 왔어. 직접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가 이득을 얻었는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제 돌려주기로 확정한 단계였다고. 그러니까 돌려줬다라는 얘기가 허위사실 아니냐 이렇게 시비가 걸렸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돌려주기로 확정된 것이나 돌려줬다라는 표현이나 같이 봐야 된다. 똑같이 봐야 된다. 계약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한 대로 엄격하게 문헌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니 지금 입금된 게 아닌데 어떻게 이익을 벌었냐? 뭐 그 사업이 자초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말을 하냐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중요 사실에 부합하면 주요 사실에 부합하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 허위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근데 이거 거의 뭐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양형이라는 것이 이제 두 분 법률가의 말씀 속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그거 하나만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좀. 그거 한 번만 여쭤보세요. 전망해 주세요. 대법원 판결 정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아까 김용민 PD님이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원합의체의 모든 사건이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소부로 먼저 형사소부 1, 2, 3부나 이런 데로 형사소부로 배치가 되는데 거기서 대법관끼리 이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가는데 아니 이거는 1,050만을 다시 투표하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당연히 이건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고 난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이건 100% 이재명이 이긴다고 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굉장히 뭔가 엄청나게 큰 법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해서 판단이잖아요. 벌금형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허위사실로 평가해야 될 거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사소부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 마음은 정말 그 많은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건데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전원합의체로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생각도 지금 있고. 우리가 사실 너무 슬픈 게 뭐냐면은 이 판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운명이 고하느냐 스톱하느냐 그 도대체 어떤 대법관이 걸릴까 여기에 우리가 조바심 치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비루해요. 아니 법리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판단을 해도 동일한 판단이 결과, 나올 것이다. 전원합의체를 가든 뭐 형사소부로 가든 동일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국민들이 갖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씨발 무슨 저기 우파 태극기 이런 대법관이 박근혜가 추천한 그 사람이 이거 맡으면 어떡하나? 랜덤으로 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이 걱정을 갖게 만드니까. 저는 진짜 정치적으로 완전 저는 중립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도지사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렇게 좀 싸움닭 같은 정치인이 나와서 일 막 추진할 때 막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 모습이. 근데 저런 유능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벌금 300만 원을 때려서 이거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다?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차라리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그 해당 부분을 유죄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 정도 했으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무리한 판결을 해가지고 야, 대법원에서는 이거 보고 야 이거는 좀 너무한데 라는 직관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에서는 무슨 양형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죄냐 무죄냐 2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법원은 양형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양형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이렇게 양형보단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도 알 거예요. 이 양형을 어떻게 고칠 수는 없잖아요. 바꿔가지고 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양형을 못 바꾸는데 이 양형이 너무 부당해.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 올라온 게 벌금 300만 원 아니에요. 한 개의 혐의. 이걸 갖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야 까불지 마. 빠꾸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보내는 거죠. 파기환송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인용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히려 그게 대법원 그 항소심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항소심 판결 아니 근데 항소심 판결이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굉장히 억울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그 친형을 불법 입원시켰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동토론회라는 생방송에서 또 정말 단시간 안에 정말 그 온갖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말과 그 말들이 주장과 공방이 오가는 그 와중에 그 질문의 의도는 분명히 그거는 그 불법 강제 입원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사직이 박탈될 정도의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거는 정말 너무 억울한 판결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을 보호하고 당연히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론회에서 또 법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합동토론회의 특성상
그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체화해야 될 책임은 상대방 후보자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환. 그렇죠. 김영환 후보자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구체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지사의 그 당시의 발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 판결이 굉장히 위험한 건 또 뭐냐면은 앞으로 이러면 TV 토론회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 TV 토론회에서 마이크 한 번만 뒤만 딱 따가지고 얘 뻥쳤네. 부정확한 사실로 인해서 자기한테 선거에서 이롭게 만들려고 걸려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정치 개혁을 법원이 다 하는 겁니다. 맞아. 법원이 다. 그럴 수 있겠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법원 전에 검찰 공안부에서 합니다. 그렇지,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를 해가지고 쭉 표를 보니까 자한당은 다 불기소해버리고 심지어는 김진태까지 불기소를 해버리고 여당한테만 엄격하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을 처벌했던 그 시절에는 미디어가 방송이나 신문밖에 없었을 때인데 지금은 언제든지 SNS나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럼요. 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키면 방송인데 바로. 그러니까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이런 어떤 허위사실. 예컨대 오늘 조국 장관에 대한 뭐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신고를 잘못했다, 거짓말로 위증했다라고 했던 거 바로 그냥 오해 잡혀버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제가 했던 거.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다 방송인이라고 봐도 돼요. 이제 네. 진짜. 그래서 이것도 예. 공직선거법 위반도 허위사실에 대한 그 처벌하는 것도 조금 더 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진짜 TV 토론회 못 하고요. 그리고 검찰하고 법원이 이제 국민이 뽑은 그 당선인들을 이번처럼 다시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은 사라져요. 검찰국가, 법원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지켜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이재명 지사 그렇게 판결 나가지고 아주 정말 좋아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아이고. 진짜 난 이런 인간들 강해서. 보면서 야 그래 넌 그런 인간들 중에 조국 후보를 또 쉴드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니 씨발 뭐가 달라? 아니 근데 조국하고 이재명은 뭐가 달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진짜 너무 못 살게 굴 정도로 괴롭히고 욕하고 비난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오후에 이제 매불쇼에 갔다 왔는데 네. 오늘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말을 했는데 또 우기 형이 너 왜 이렇게 화나냐? 흥분했냐? 이래서 또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댓글로 이제 또 막 하는데 너무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친문인데 핵심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겠고 이제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일단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 변호사님 결론을 좀 내주세요. 무죄? 대법원 어떻습니까? 유죄? 형사 소부로 간다. 예? 본인이 대법관이란 본인이 대법관. 제가 이제 1심 판결을 꼼꼼히 읽어본 법조인으로서 무죄를 선고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무죄를 선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요즘 2심 가지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2심. 고등법원 판사들이 현 정부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렇게 정권 초기에 이렇게 법원 바로 세우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석에서 판사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약간 연배가 있으신 그런 원로 법조인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법부가 판사들이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법원은 성역이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판사들은. 우리가 지금 최종 종결자인데 씨발 우리 보고 지금 수사 받으라는 거야? 재판 받으라는 거야? 지금 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사들도 잘못되면 수사받고 판사들도 잘못하면 당연히 재판 받아야죠. 판사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권위를 지켜주고 이랬던 것은 판사들의 권위를 지켜준 게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판결과 그 선고, 법원이 가지는 그 판결의 효력이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준 거고 또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그게 마치 판사 개개인의 권위인 것처럼 오만하게 생각했는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적폐 수사와 관련되어서 정권 초기에 법원 행정처나 이런 데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검사들을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실력도 낮고 더 이제 밑에인 걸로 봤는데 검사들이 와서 막 수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적폐 수사와 관련되어서 전 대법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고 대법관들이 수사하고 심지어는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되고 법원에 쓰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치를 느꼈다.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한번 손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2차원이라면은 김경수 지사 난 2심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이 정치 판결을 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한번 우리 다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희정 사건. 네. 아, 그래요.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어요. 네, 확정 3년 4개월. 됐죠. 아, 근데 뭐 3년 4개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네.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누구요?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네. 그 안희정 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네네. 2심에서 3년 4개월이 났어요. 3년 6개월. 고등법원이네요. 3년 6개월. 예. 근데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아마 안희정 지사는 마음은 편할 거다. 왜요? 어? 감옥에 가니까 아니 뭐 1심에서 무죄를 받는데 누가 무죄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냐 이거야.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나온다고 한들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성범죄인데 정치가 가능할까도 잘 근데 모르겠네요. 이걸 예. 성범죄로 보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네티즌 많아요. 의견도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의아한 게 증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온 증거가 없는데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확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부분 한번 이해하시는 그런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여성의 진술만으로 네.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예. 대법원에서 보도 자료를 또 냈어요. 이번 그 3심 네, 3심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네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그 A와 B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등등. 네, 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피해자의 이렇게 그 주변인들의 말이잖아요. 네, 그 거의 다. 주변인들의 말. 예. 그러면 그 분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의 증언들인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2018년 4월경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법리를 조금 구체화했거든요. 네. 권순일 대법관이. 네,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마치 처음 나온 법리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성폭행 범죄와 관련되어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어떤 피해자의 입장이라든가 피해자의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마다 조금 이제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성인지 감수성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나 아니면 증거에 의해서 바로 인정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관이 살아온 어떤 환경이나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호한 측면은 있지만 이미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 그 법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의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오해 하나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굉장히 비난 받았는데 피해자다움이다라는 그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뭐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뭐 좀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다움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죠. 표현 자체가. 그러나 이 피해자다움이 표현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피해자다움이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그 다른 어떤 증거가 별로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밖에 없었던 일이고 다른 여러 간접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을 하려면 서로 막 강하게 무죄다 유죄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그 상황, 그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다른 친구들과 어떤 문자를 주고 그렇죠. 받았느냐, 네네. 아니면 또 가해자 피고인과 어떤 문자를 주고 받았느냐라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피해자 다움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 다움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피해자 다움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엄청 두드러 맞았지만 이 표현이 없어질 뿐이지 이 피해자 다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재판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근데 그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을 잘 이해를 제가 좀 못하기는 했는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와 인식 구조,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할 경우 2차적 피해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네네네. 있고,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3자가 이제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제3자와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어떤 설득을 이제 그럴 수 있죠. 받고 예. 그런 계기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한 피해자 각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거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 피해자가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피해를 당한 다음에 그 가해자와 같은 관계를, 그 종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네네.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예. 쉽게 설명을 해주면요. 네.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해요. 뭐 군대에서 군대 고참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기분 더럽네 막 하면서 욕이 막 그냥 이 밑에서 이렇게 이만큼 나오는데 고참이 막 이렇게 성추행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연기조차도 한다. 뭐 이런 그 사람이 가진 그 받을 수 권력, 있겠어요. 예, 예.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의 어떤 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수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대법원의 법리를 1심도 역시 똑같이 판단을 했어요. 2심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예.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다고 말이요. 하더라도 예.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당사자 관계에서 그렇게 이 피해자가 그렇게 거짓 표현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최소한 나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나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까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해자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고인과 안희정 지사와 크게 상관없고 크게 무관하고 오히려 피해자하고 가깝게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진술이 나왔나요? 피해자의 예.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나요? 피해자의 진술과 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보면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A와 B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몇 그래서 명이었던 저는 거죠. 예, 몇 예. 명인 건데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거들의 부분에 대한 증거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어떤 피고인의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유리한 증거들에 대한 평가가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달라진다고 하면 최소한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냥 성인지 감수성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많은 그 불편한 그런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토로하는 분들 아무래도 남성이 특히 많겠죠. 남성 쪽이죠. 예.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들 중에 안희정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예, 예, 많아요. 맞습니다. 안희정 지지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악용될 소지는 없는 것이지. 아니, 이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악용될 수준은 없는 거죠. 당장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네.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모략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어떡하냐. 근데 이건 사실은
남성들에게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는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진술의 일관성 이런 것들 또 뭐 주변 사람의 어떤 이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성을 했어. 그래놓고 한 남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전에 예. 그런 식으로 거죠. 무고를 예, 예. 어떤 여성분이 남자분을 고소를 강간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정말로 실형을 살은 거예요. 그 남자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거짓된 고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역시 실형을 실형 살았거든요.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까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8개월에서 나는데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망쳐놓고. 경우가 네 있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그 같아요. 남성분이 뭐 예를 들면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 과정은 얼마나 인생이 치명적이에요. 끝나. 제가 인생이 완전 어떤 끝나요. 대학의 경우 예를 들면은 어떤 남성분이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이 남성이 이제 그 시간 강사로 오게 됐어. 저 새끼가 날 성추행했다고. 이게 딱 학교 당국에 얘기해서 이 사람은 진상 규명 없이 바로 킬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맞아요. 뭐 학교 학칙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예컨대 그 연애 관계였어요. 근데 성적으로 폭행이나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성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서로 변심이죠. 단순 변심. 이별을 해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변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한번 엿먹여 보려는 그런 의도로 그랬을 가능성 그것도 배제할 수는 그럴 없거든요. 가능성 있죠, 사실. 근데 맞아요. 그걸 따지기도 전에 학칙에 일단 다 아웃이에요. 아웃이 돼버려가지고 의혹만 제기되면 끝입니다, 남자는. 예. 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되어서 피해자의 고소나 이런 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판결문에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피해자가 무고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무고나 위증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판결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법원의 판결문에 들어가는 이런 판단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성폭력 피해, 강제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을 직접 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은 그거를 오히려 알리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였어요. 실제로. 예, 맞아요. 그리고 그걸 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법원의 그런 어떤 법원의 판단이 맞아요. 피해자가 그렇게 정말 자기의 모욕과 수치와 이런 어떤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준 게 맞죠. 네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 그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형사고소와 관련되어서 무고를 하는 굉장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무고와 관련된 처벌이나 위증과 관련된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무고와 관련된 부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건이 성범죄가 진행 중에 무고죄로 고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네. 대검찰청에서 수사규칙으로 수사 지휘로 이 형사 사건, 이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는 무고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수사를 해놨어요. 하지 못하게 해놨다. 네. 예. 그리고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기소가 되어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 무죄가 나왔으면 반대로 이게 이 무고가 유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지만 여기가 꼭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무고로 기소가 안 돼요. 나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사귄 관계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심이 일어나서 남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정말 올 수도 있다고 하고 난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성범죄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언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술의 일관성은 학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워낙 다 진술이 일관돼야 저기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그래서 이제 들어요. 무섭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법원 판결 선고나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어야 돼요. 방금 이제 그렇게 말한 부분은
위증이나 무고와 관련된 이 법정형을 개정해가지고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네. 수사기관에서도 무고나 위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안희정 판결과 관련돼서는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도 좀 아쉬운 왜냐하면 점이 있습니다. 예. 이 안희정 1심 판결 선고가 나왔을 때 그 시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땠어요? 미투와 관련되어서 엄청난 관풍이 불어닥치고 있었어요. 미투와 관련돼서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고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분노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사실은 사회생활 하잖아요. 스마트폰 쓰고 신문 보고 이러잖아요. 그 판결들도. 예. 그러면 판결을 쓸 때 어지간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지간하면 유죄를 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른 이유로 쓰면서 다른 근거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판결문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재판부도 1심 재판부도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적 비난과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이렇게 판결문 쓴 거를 보면 조금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약간 좀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판결인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예. 이번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평등의 사회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지면서 이것이 도리어 성대결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야 참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이긴 하지만은 이건 또 이런 이 도리어 네. 이 말하자면은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성대결 국면이 고조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또 좋겠다. 젠더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다른 문제, 완전 다른 문제예요. 당연하죠. 성폭력 피해자 더 두텁게 수사기관에서 보호해야 되고 성폭력 가해자 피고인 법원에서 더 엄벌해야 돼요. 그건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요. 요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성인지 감수 이 대법원의 판례, 법리 존중해야 되고 이대로 가야 돼요. 더 높이 평가해야 돼요. 이것과 무관하게 뭐 이거 부작용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나쁜 사람들, 네네. 무고하고 위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처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비일비재하면은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인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뭐 그 판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차원보다는 네. 이게 아이고 참. 근데 사실 재판을 하면서도 참 성범죄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그 이제 강간죄에 대해 강간죄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 피고인이 억울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도 무죄를 다투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좀 변호사들 말로 이거 무죄 다투다가 잘못되면 골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또 2차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 변호사들이 보기에 100% 무죄를 오히려 저희가 무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정을 하고 이제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변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이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 상담 하나 받았는데요. 네. 이제 그 20대 초반의 대학생하고 부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아예 부모님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입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억울하더라도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아니 드렸는데도 그런 불구하고 말들을 너무 만들어내. 무슨 약간 무슨 내가 무고죄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서 무고죄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무슨 2차 가해라 그러고 그 뭔가 뭐 어떻게 뭐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거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약간 신조어들 계속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니까 프레임에 가두다 보니까 정말 무고한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형이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 그래서 우먼스 플레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네. 하고 책도 나오고 뭐 그랬었어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네. 동시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온당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합시다. 예. 그러시죠. 예. 오늘도 역시 법리 해석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뤄봤고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피아지방법원만 매주 들으시면은 네네. 만주 변호사쯤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법리를 그냥 덮어놓고 판결 결과 주문만 보고 인상 비평하는 네. 그런 차원을 넘었어요. 아니 나 이 법리 해석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예. 법에 대해서 판결문에 대해서 따져보고 우리가 예. 또 지난 판례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 나눠보고 이런 참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장재원 씨 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속감입니까?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짙은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음주운전 상황에서 예. 이 치상이라든가 치사라든가 뭔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면은 이제 구속 사유가 아니 그 발생하는데 오토바이를 받았다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심각한 피해 심각한 상황은 피해가 아니다. 아니어서 예. 구속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실형까지는 조금 뭐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어쨌든 뭐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받고 예.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 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친구 전에도 한번 뭐 약간 성매매, 약간 의혹 또 이런 것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의원 아들로서 본인이 그렇게 남에게 지적을 한다면 본인도 스스로 지적을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메랑이 정신 차려야 요즘에 되고. 유행이라고. 예. 사학재단인데 정신 차려야죠. 예. 그 사학재단이 기독교 사학재단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안 빠지세요. 기독교가. 예, 기독교가 아이고, 참안 근데 빠져요. 저희가 다음에는 한번 나경원 의원을 한번 특집으로 해서 다음 주에 해봐야 나경원 돼요. 특집을 한번 꾸며볼까요? 네, 왜냐면 제가 고발장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고발을 원래 고발장을 썼다고요? 왜?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요? 우리가 또 이 추석은 이 국민 대명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존중하는 마음, 명절지나고. 명절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고발장을 하나 초안을 작성을 해놨는데 왜 새로운 뭐 혐의 사실이 또 막 이렇게 다른 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그래요? 또 추가를 해야 돼가지고 자, 네. 이 의원은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예, 예. 스페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아 지방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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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